김영지 어디 있어? 김영지 어디 있느냐고! 회사 안을 쩌렁 울리는 목소리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도 밖에서 들려오는 그 이름이 다름 아닌 저의 이름이었거든요. 카랑카랑한 중년 여성 목소리에 저는 없던 잠도 달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대체 누가 회사에서 남의 이름을 부르며 저런 깽판을 치는지 싶었던 저는 하던 일을 내려놓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이내 저는 보고 싶지 않을 놀랄만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 복도를 뛰어다니며 열심히 저를 찾고 다니는 제 시어머니를 보게 되었던 거죠. 어머니, 어머니가 왜 여기 계세요? 왜? 내가 뭐 귀신이라도 되냐?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가 저희 회사에는 어쩐 일로 오셨나 해서요. 어쩐 일은 어쩐 일이야. 너 만나러 왔지. 내가 니네 회사에 찾아오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냐? 할 말씀이 있으시면 전화로 하시죠. 왜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어요, 어머니? 내가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냐? 네가 한 짓이 너무 괘씸하고 어이없어서 찾아온 거 아니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제가 또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세요? 너는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모양이야. 그치? 예, 잘 모르겠네요. 어머니가 회사까지 찾아와서 나무라실 만큼 잘못한 일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싸가지가 없네. 네가 이런 소리 하는 거 보니까 그동안 대체 남편을 어찌 생각했는지 알겠다. 이따위로 사람을 무시하고 있었으니까 집에 있는 남편 밥도 안 주고 나왔겠지. 연락도 없이 회사까지 찾아온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알고 오신 건지, 대체 뭐 때문에 이러시나 싶었는데 제가 집에 있는 남편의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았다고 화가 나서 회사까지 저를 쫓아오신 거더라고요. 별 말도 안 되는 이유에 저는 허탈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아침밥 안 차렸다고 일하는 며느리를 괴롭히려 회사까지 오는지, 바쁘게 직장 생활하는 며느리보다 백수아들 아침밥이 더 중요하다는 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남편 아침 안 줬다고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 우리 정훈이가 아침밥도 못 먹고 쫄쫄 굶었다는데 내가 어떻게 그 꼴을 참고 있냐? 우리 아들이 그런 취급 당하는 게 어이없고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지. 네가 어떻게 내 아들한테 그딴 짓을 해? 어머니도 정말 너무 하시네요. 그러는 어머니야말로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깟 아침밥이 뭐라고 이런 짓까지 하시냐고요. 뭐? 이런 짓? 그럼 너는 네 서방 굶겨놓고 지금 잘했다는 거야? 그게 왜 제 탓이에요? 제가 남편 아침밥 차려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정훈 씨가 3살배기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어디 손발이 불편하기라도 한가요? 이게 아주 나랑 해보자 이거야? 아내면 아내답게 남편 내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거 아니야.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안 하고 어디서 그따위 막말이야? 지금 막말은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게 아닌가 싶네요. 제가 안 차려주면 그 사람이 굶는 게 당연한 것도 아니고 배가 고프면 자기가 알아서 차려 먹으면 될 일이잖아요. 대체 30 한참 넘은 성인 남자가 자기 손으로 아침밥도 차리지 못할 이유가 뭔데요? 저는 어머니나 그 사람이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니깎게 어디서 불만을 얘기해? 아, 그래. 네가 우리를 무시해서 그러는 거지? 예전에 너희 집보다 못 살았다고 은근히 사람 깔보고 무시하더니 그 버릇 아직도 못 버리고 이러는 거냐? 그래서 네가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회사로 도망 나온 거구나? 어머니, 제발 말도 안 되는 억지 그만 피우시고 그만 좀 하세요. 저를 그만 괴롭히시라고요. 입 다물어 이거사. 감히 네 주제에 내 아들을 무시해? 이제 네 주제를 알아야지. 망한 집안 딸이 눈치 보고 살 줄도 모르는 거야 뭐야. 어디
뺨이라도 맞아야 정신을 차릴 테냐? 제가 너무 옳은 소리를 한 건지 따박따박 반박하는 제 말에 시어머니의 기분이 더 상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듣고만 있을 수도 없었고 저도 회사까지 찾아온 시어머니에게 너무 화가 나서 할 말은 해야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망한 집딸이 할 말 다 하고 자존심을 꺾지 않는 게 싫으셨던 건지 기어이 고함을 지르며 제 뺨을 때리셨습니다. 부모님께는 물론이고 살면서 어디에서도 그런 매질을 겪어본 적 없었던 저는 난생 처음 남에게 얻어맞는 뺨에 아픈 뺨보다 정신적 충격이 더 컸습니다.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취급을 당해야만 하는 건지 지난 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사업을 하시는 부모님 덕분에 어릴 적부터 크게 부족함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게다가 저희 부모님은 경제적 여유만큼이나 마음의 여유가 넓은 분이셨죠. 다정하고 책임감 강하신 부모님은 늘 자식들을 먼저 생각하셨고 덕분에 저와 남동생은 부모님의 든든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언제나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고 부모님은 저와 남동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죠. 아버지는 사업 때문에 늘 바쁘셨지만 다른 것보다도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주말이면 저희 가족은 늘 다 같이 외출을 하곤 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어떻게든 가족들과 함께하고 저희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 싶어 하셨던 아버지는 때마다 저희를 산이며 바다에 데려가 주시곤 하셨고 그때의 경험과 기억들은 자라면서 제 인생에 너무 큰 자양분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녁이면 온 가족이 식탁에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고 부모님은 늘 저와 동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시며 관심을 기울여주곤 하셨죠. 식탁 위에서 대화들이 이어질 때마다 저희 가족의 정은 더욱 깊어졌고 저는 그 시간이 너무도 소중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은 저희에게 항상 올바른 가치를 가르쳐주려 노력하셨죠. 영지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가족? 그치. 가족도 무척 소중하지. 그럼 가족 외에 다른 건? 글쎄, 돈인가? 돈이 없으면 힘들고 슬프잖아. 돈이 중요하다고 배웠어. 아니야, 영지야.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야. 사람의 마음? 그게 무슨 말이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으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가 가진 걸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줄 알아야 하는 거야. 엄마가 매번 기부하는 것처럼? 그렇지.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많이 나누면 더 좋은 거란다. 그럼 언젠가는 그 행복이 나에게로 반드시 돌아오거든. 사람은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법이야. 저희 부모님은 때마다 자선단체를 통해서 물품이나 성금을 기부하곤 하셨는데 엄마는 그때마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베풀고 나누어야 행복해지는 거라며 저희들에게 나눔의 행복에 대해 알려주고 싶어 하셨죠. 어릴 적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자라면서 저도 그 의미를 이해하고 부모님처럼 남과 나누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가르침 속에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배웠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었던 덕분에 사랑받는 법뿐만 아니라 사랑 주는 법도 배워나갈 수 있었죠. 그렇게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저는 저 역시도 그런 가정을 꾸리는 것이 꿈이었어요.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보고 자란 덕분인지 저는 평생을 함께할 다정한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처럼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저희 남매처럼 귀여운 아이들을 낳아 잘 키우며 제가 부모님에게 받았던 사랑을 제 자녀들에게 나누고 싶었죠.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만나게 된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 사람인 것처럼 저와 너무나 잘 맞는 사람이었어요. 대화도 잘 통하고 무엇보다 가치관이 비슷하다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란 사람이라 어릴 적에는 고생도 많이 했다고 했었고, 비록 형편은 좋지 않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늘 바랐던 배우자의 모습처럼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제 취향을 세심하게 배려해주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억해주는 모습에 저는 점점 남편에게 빠져갔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연애를 하던 저는 저를 위해 양보하고 배려하는 남편의 따뜻한 모습에 반했고, 오직 그 사람의 성품 하나를 믿고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다행히 저희 부모님은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고, 남편이 좋은 사람인 것 같다며 흔쾌히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남편의 직업이나 재력, 뒷배경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고 말이에요. 부모님은 사위 또한 자식이라며 남편을 아들처럼 품어주셨고, 저희가 결혼할 적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신혼부부로서는 상당히 여유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죠. 시어머니 또한 부잣집 딸인 저를 어려워하면서도 제게 잘해주려고 애쓰셨어요. 어머니는 부잣집에서 고생 모르고 자란 저를 공주처럼 생각하시는지 시댁에서 제가 설거지 한번 못하게 하셨죠. 어머, 형지야, 그러지 마라. 네가 왜 고무장갑을 들고 있어? 제가 설거지 좀 하려고요, 어머니. 무슨 소리야. 귀한 며느리 손에 물 묻히면 내가 욕먹지. 나머지는 내가 하면 되니까 너는 가서 쉬어라, 응?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한 식구인데 제가 도와야죠. 어머님이 맛있는 음식 해주셨으니까 설거지 정도는 제가 하게 해주세요. 아이고, 안 된다. 너는 우리 집 귀한 며느리 아니니 결혼 전에도 이런 건 안 해봤을 텐데 내가 너를 설거지를 시키고 어떻게 편히 있을 수 있겠니? 나야 이런 일이 익숙하니까 그냥 내가 하면 되는데 너는 우리 같은 집에 시집와서 얼마나 힘들겠니?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더 바라면 안 되지. 어머님은 저희가 결혼할 때 도와주지 못하셨던 게 미안하신지 저에게 좀처럼 일을 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시댁에 갈 때마다 늘 식사를 차려주셨고 과일을 깎아주시고 평소에는 남편에게 저를 잘 대해주라며 단단히 가르치시곤 하셨죠. 그런 어머님이 가끔은 너무 과하게 저와 저희 집안을 어려워하신다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저 또한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어머님께 살갑게 다가가려 노력했어요. 살림에 서툰 제가 먼저 어머니께 요리를 배우기도 하고 김장이나 명절 때는 항상 연차를 쓰고 어머니 일손을 거두려고 하기도 했죠. 물론 그래봐야 어머니가 저를 부려먹지는 못하셨지만요. 어머니, 저도 시켜주세요. 뭐부터 하면 될까요? 네가? 내가 하면 되는데 그냥 너는 가서 쉬고 있을래? 제가 어머니 도우려고 온 건데 그러시면 안 되죠. 서툴러도 열심히 해볼 테니까 믿고 시켜봐 주세요. 예? 그래도 귀한 집안 딸한테 뭘 시키기가 참 그렇네. 너희 부모님도 너를 소중하게 키우셨을 텐데 내가 그런 귀한 따님을 부려먹어도 되나? 에이, 그게 뭐 부려먹는 거예요. 가족끼리 서로 돕고 하는 게 당연한 거죠. 며느리라고는 저 하나뿐인데 저는 별 도움도 되지 않는 것 같고 매번 어머님 혼자 고생하시는 게 마음 아파서 그래요. 우리 며느리는 참 착하구나. 그래서 더 미안하기도 해. 어떻게 우리 집안에 너 같은 아이가 들어왔는지 내가 며느리 복이 참 많은 것 같아. 늘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그 흔한 시집살이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다정한 남편을 만난 것도 좋았지만
그런 시어머니를 만난 것이 정말 저의 복이라고 생각했죠. 돈보다도 사람이 중요하다는 친정엄마의 말이 무슨 말이었는지 여실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에게 진심 어린 애정을 느낀 저는 며느리로서 더 잘하려고 애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봐야 살림도 잘 못하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선물이나 용돈 같은 물질적인 것들밖에 없었지만 제가 선물을 드릴 때마다 좋아하시는 시어머니 모습에 저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렇게 평온하고 완벽했던 저의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인생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는 법이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친정집에서 믿기 어려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십 년간 사업을 이끌어 오셨던 아버지가 오랫동안 믿고 의지했던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하셨다는 것이었죠. 엄마는 울며 아버지를 위로했고 아버지는 배신감에 괴로워하셨어요. 부모님의 힘드신 모습을 처음 목격한 저는 난생 처음 느끼는 좌절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상철 아저씨가 사라졌다뇨? 아니죠. 뭔가 오해가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그 아저씨가 어떻게 그래요? 소식이 전혀 없어. 심지어 자기 가족들한테도 연락 없이 사라졌단다. 해외로 나가버린 것 같은데 경찰에서도 수색이 어려운 모양이야. 어떻게 하면 좋니? 그 사람 몇 년 전부터 이러려고 아주 작정을 했던 것 같아. 뭐라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회사는 어떻게 하고 우리는요? 이대로 그 빚을 다 떠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괜찮아. 아빠가 다 해결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으니 노력하면 회사는 살릴 수 있을 거야. 아버지는 걱정 말라며 저희를 안심시키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가기만 했습니다. 회사를 유지하려고 할수록 상황은 나빠졌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기는 더 어려워지게 되었죠. 책임감 강하신 아버지가 직원들에게만큼은 피해를 줄 수 없다며 사비를 털어 월급과 퇴직금을 챙겨주셨지만 그 덕에 부모님은 더 고생을 하셔야 했어요. 결국 부모님은 급전을 마련하려 살던 집까지 내놓으셔야 했고 빚이 쌓이면서 저희 가족들의 생활도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으신 아버지의 얼굴에는 그늘이 지기 시작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아야 했고 그 충격 때문인지 아버지는 암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희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어떻게든 아버지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으신 듯 결국 몇 개월 뒤 저희의 곁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워낙에 금슬이 좋으셨던 엄마는 아버지의 부재를 믿지 못하시겠다는 듯 오열하시다 그만 쓰러지기까지 하셨고 해외에 있다가 급히 들어온 남동생도 저도 아버지의 빈자리에 익숙해지지 못하고 많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버지가 떠난 후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가 급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너는 이제 김가 딸이 아니라 황씨 집안 며느리인 거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 사람으로서 똑바로 행동해. 이제 네 식구는 우리야. 알겠니?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더러 친정집이랑 연이라도 끊으라는 말씀이세요? 이제 괜히 그 집에 드나들지 말라는 거야. 너는 시집 온 딸이고 이제 너희 아버지도 안 계시잖니? 너희 어머니는 네 동생이 알아서 챙겨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괜히 그 집에 돈 갖다 주거나 할 생각은 하지도 말으라는 말이야. 받을 것도 없는 친정 챙겨서 뭐해? 안 그러냐? 너무 갑자기 변해버린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에 저는 얼떨떨할 지경이었어요.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머니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며 위로인지 모를 말로 저를 떠보던 시어머니가 제게 더 이상 친정에 돈 나올 구멍이 없다는 걸 알고는 그때부터 대놓고 저를 구박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돈도 없는 친정에 잘할 생각 말라느니 이제 시댁 귀신으로 살으라느니 저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셨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세상 못된 시어머니로 바뀌었더라고요. 야, 너 지금 몇 시야? 지금 몇 시인데 이제 기어 들어오는 거야? 어머니 오셨어요? 네가 늦게 오는 바람에 우리 정훈이가 밥을 못 먹었다잖냐. 남편 저녁 시간 전에는 집에 빠딱빠딱 들어왔어야지.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 저 이제 퇴근했어요. 회사에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해야 해서요. 아, 그러셔. 네가 지금 돈을 번다고 유세를 떠는 모양이지. 그렇게 일해봐야 얼마나 번다고. 그래서 지금 남편보다 늦게 들어와서 그딴 소리를 하는 거냐? 너희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지 남편이랑 시어머니 무시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어? 제가 언제 어머니를 무시했어요. 회사 일 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괜히 말도 안 되는 일로 트집 잡지 마세요, 어머니.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 이제 돈도 없는 집딸이니 나가서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겠지. 근데 일은 그렇다 치고 살림은 왜 이 모양이 이 꼴이냐? 내가 너 없을 때 주방에 들어가 봤더니 아주 가관이더라. 너는 집을 이따위로 해놓고 일을 다니는 거냐? 그럴 거면 그냥 회사에서 살지 그러냐? 어머니, 자꾸 그러시면 저 너무 힘들어요.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다가 들어왔는데 어머니까지 이러시면 저 정말 못 살아요. 그리고 살림은 왜 저 혼자 하나요? 남편도 같이 사는 집인데 같이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언제는 모자란 아들 잘 부탁한다고 저한테 그러시더니 어머니, 달라지셔도 너무 달라지셨네요. 아니면 잘 부탁한다는 말이 이런 뜻이셨나요? 뭐? 네가 감히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려? 이 기집애가 우리 집 귀한 아들을 부려먹으려고 그래? 너 같은 망한 집 딸은 하녀 노릇이라도 해야지. 너 같은 게 어디 가서 대접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옛날 좋았던 시절 떠올리며 헛바람 들지 말고 정신 차려 이거사. 시어머니가 그렇게 저와 제 집을 모욕하며 저를 힘들게 할 때마다 저는 남편에게 애원하듯 도움을 구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고 결혼했으니만큼 당신만이라도 내 편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변한 것은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이 잘 살 때는 아들 같은 사위를 자처하던 남편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저희 집과 연락을 끊어버리고 저를 아내로 대접해주지도 않더라고요. 돈 없어진 제가 더 이상 가치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남편은 시어머니만큼이나 저를 무시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심기를 거슬린 게 잘못이라며 되려 제 탓을 하더라고요. 너는 대체 왜 그러냐? 여자가 왜 어른 비위 하나를 못 맞춰서 매번 이 난리를 만들어? 어? 지금 이게 내 탓이라는 거야? 그럼 어머니가 저런 억지를 부리고 나를 괜히 괴롭히시는데 내가 그걸 다 참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 참아야지. 좀 참으면 어디가 덧나냐? 남들 다 그러고 살아. 나는 이미 많이 참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는 당신은 당신 아내가 그렇게 고통받는데 한 번이라도 내 편 들어준 적 있어? 나를 위해서 어머니를 말리거나 나서준 적 있느냐고.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우리 엄마가 뭐 틀린 말 했어? 당신 집안 망한 거 맞잖아. 언제는 부족한 거 없이 자랐다고 그렇게 자랑을 해대더니 돈 잃고 아버지 잃고 아주 잘났다.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게 지금 아내한테 할 소리야? 그리고 내가 언제 자랑을 해댔어. 나는 남들 앞에서 돈 자랑이나 내 자랑 해본 적 한 번도 없어.
없기는 뭐가 없어. 맨날 이게 좋다느니, 해봤냐느니, 먹어봤냐느니, 사주겠다느니. 우리 집 돈 없는 거 뻔히 알면서도 엄마랑 내 앞에서 돈 자랑했잖아. 그게 어떻게 자랑이야? 내 남편, 내 시어머니한테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선물해드리고 지원해드린 게 돈 자랑이라는 소리야? 그때는 받기만 하고 좋아했으면서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는 당신 정말 기가 막힌다. 그것도 계속 여유 있을 때나 할 수 있는 말이지. 네가 지금 볼 게 뭐가 있냐? 돈 말고는 볼 것도 없었는데. 에이씨, 로또인 줄 알았더니 내가 결국 꽝을 뽑았어. 꽝을. 당신이나 당신 어머니나 다들 너무한 것 아니야? 우리 가족이 아니었어? 가장 힘들 때 도와주고 보듬어주는 게 가족 아니야?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가뜩이나 힘든 제게 더욱더 상처를 주고 멸시하던 남편은 어느 날 퇴사 선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회사가 다니기 싫어졌다며 제게 상의 한마디 없이 퇴사를 해버렸더라고요. 맞벌이로도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남편이 일을 그만두니 재정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친정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데 남편이 뭘 믿고 저런 짓을 한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결국 그 후 제가 혼자 생활비를 감당하고 있게 되었지만 남편은 백수인데도 집안일도 도와주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서 놀면서 당연한 듯 저를 무시했습니다. 아, 진짜 먹을 것 하나 없네. 반찬이 이게 뭐야. 뭐 좀 제대로 먹을 만한 걸 차려야지. 부잣집 딸이었다고 이러나? 너는 진짜 살림 센스가 없다니까? 그러는 당신은 라면 하나 제대로 끓일 줄 모르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건강과 영양 생각해서 균형 있게 맞춘 식단이야. 그러니까 그냥 좀 먹어. 맛있다고 몸에 나쁜 것만 찾아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다 먹고 살겠다고 하는 짓인데 맛있는 것 좀 먹고 싶어 하면 안 되냐? 아우, 진짜 짜증나 죽겠네. 그렇게 불만이면 당신이 직접 해먹지 그래. 당신도 손 있고 발 있는 것 같은데 말이야. 뭐? 이게 진짜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너 진짜 나랑 해보자는 거냐? 나 바빠. 출근해야 하니까 더 할 말 있으면 차라리 문자로 해. 당신이랑 아침부터 이렇게 실랑이 하다가는 출근도 못 하겠으니까. 남편이 그럴 때마다 저는 비참해지는 심정을 꾸역꾸역 눌러야 했습니다. 가뜩이나 쪼들리는 생활비에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하는데도 남편은 제 노력을 몰라주고 저를 더 괴롭히기만 했어요. 하지만 제가 힘든 건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이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제가 알고 있던 다정하고 세심했던 남편의 모습이 다 거짓이었다는 것이 저를 비참하게 했죠. 저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시어머니가 회사까지 찾아와 제 뺨을 때리셨죠. 그런데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돈어른,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뭐야 넌? 아, 망한 집 아들 아니셔? 무슨 이유로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누나한테 손대지 마세요. 네 누나가 돈도 없는 주제에 아직도 지 분수를 모르고 날뛰길래 내가 버릇고치러 온 거다. 망한 집 딸이면 고분고분 남편이나 잘 챙기고 해야지. 감히 지가 남편 아침 식사를 걸러? 이 고약한 버릇을 어디서 배운 거겠냐? 평생 부잣집 사모로 살아온 니네 엄마가 가르쳤겠지? 근데 이걸 어쩌냐? 너네 이제 부자 아니잖아. 그럼 이제라도 똑바로 배워야 할 거 아니야. 사돈어른,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무슨 소리야? 여기 제 회사예요. 제가 대표로 있는 회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누나는 저희 회사의 중요한 직원이에요. 그런데 사돈께서 지금 제 회사 복도에서 제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셨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회사 대표라니? 너희 아버지 사업 망하고 죽은 거 다 아는데 이제 와서 무슨 헛소리야?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믿던 안 믿던 자유이지만 믿으시는 게 좋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제가 회사 대표로서 권리를 행사할 거라서요. 제 동생은 미국에서 유학까지 했던 인재였어요. 어릴 적부터 특출나게 좋았던 머리 덕분에 영재 소리를 듣던 동생은 원래 돈이나 사업에 큰 욕심이 없었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 이후 마음이 바뀌었는지 갑자기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사업을 일구어 얼마 전 한국에 지부를 설립하기까지 했고 저는 그런 동생의 일을 돕기 위해 동생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시모가 동생이 대표로 있는 회사까지 찾아와 그런 깽판을 벌였고 그러다 동생이 제가 맞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 당장 경호팀 불러오세요. 그리고 여기 복도 CCTV 영상 확보해서 경찰에 신고하세요. 목격자들도 있고 명백한 폭행이니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지금 이게 무슨? 네가 정말 여기 회사 대표라는 거야? 언제 봤다고 반말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반말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번 일 그냥 못 넘어가니까 아는 변호사 있으면 부르시던가. 경찰서 가서 협조나 잘 하세요. 잠깐만. 오해야. 아니, 오해입니다. 나는 그저 며느리가 괘씸해서 좀 혼을 내주려고 그런 건데 정말로 때리려고 하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경찰이라니 너무한 거 아닌가, 사돈총각?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끼리 이런 건 좀 아니지. 가족이라니, 말 조심해요. 나는 당신 같은 사람 내 가족으로 두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이 오늘 한 짓을 보니 그동안 우리 누나가 그 집에서 무슨 취급을 당하고 어떤 대우를 받고 지내는지 알겠네요. 우리 누나가 당신들한테 그런 대접받을 사람인 줄 알아? 아니, 내가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면 며느리를 때리고 욕해도 된다는 겁니까? 됐어요. 나는 불쌍한 우리 누나를 생각해서라도 당신 용서할 생각 없고 이제 더 이상 우리 누나를 그 집에 두지 않을 겁니다. 이혼하면 우리 누나도 그 집 식구 아니니까 우리도 남남인 거죠. 그러니까 내 앞에서 감히 가족 운운하지 마십시오. 동생의 단호한 말에 시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 그렇게 무시를 하더니 제 동생이 회사 대표라는 걸 알자마자 달라진 태도에 저는 헛웃음이 날 지경이었어요. 대체 사람이 이렇게까지 치졸할 수 있는지 돈이라면 다 되는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시모가 저를 폭행한 일로 경찰서에 가게 되고 저도 진술을 위해 동생과 같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상황을 목격했던 몇몇 회사 직원들과 저의 진술이 끝나고서야 저는 동생과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이게 다 뭐야. 누나, 그동안 그 집에서 그런 대접 받고 있었어? 근데 대체 왜 말을 안 했어? 미안해. 나도 내가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가뜩이나 엄마나 너나 다 힘든데 우리 가족한테는 알리고 싶지 않았어. 왜 누나가 미안해해? 미안해할 건 그 사람들이지. 그래도 내가 못나서 일이 이 지경이 된 것 같아. 누나 잘못 아니야. 우리 누나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서러웠을까. 누나가 힘들어한 걸 내가 몰랐다는 게 너무 죄스러워. 아니야, 누나 괜찮아. 아버지까지 안 계신데 나까지 너한테 짐이 될 수는 없잖아. 대체 왜 그런 소리를 해? 누나는 내 짐이 아니라 내 가족이야. 하나밖에 없는 내 누나가 그런 일을 당하는 걸 두고 볼 것 같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이제 나도 그냥 있지 않을 거거든. 오늘 일로 뼈저리게 느꼈어.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봐야 그 사람들은 내 가족이 아니구나 하는 걸 말이야. 나 이혼할 거야, 영민아. 그러니 이제라도 나 좀 도와줄래? 당연하지. 누나가 무사히 이혼하도록
내가 무조건 도울 거야. 제일 비싸고 좋은 변호사들로 누나 이혼 소송 준비할게. 누나, 이제 그 사람들한테서 벗어나자. 그렇게 저는 동생의 도움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혼 생각을 품었던 건 이미 오래전이었지만 결심은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제가 선택한 결혼이었기에 이혼을 한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더라고요. 밖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 저를 보호하셨을 엄마가 이 일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으실지. 가뜩이나 아버지 대신 고생하는 동생에게 못난 누나가 되지는 않을지 현실적인 고민들이 컸죠. 하지만 그날 일을 겪으며 저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든든한 지원 아래 저는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렇게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은 갑자기 저에게 부부 사이에 믿음이 없다느니 돈이 생기니 남편을 버린다느니 하는 말을 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 자기는 무결하고 잘못이 없다는 태도였어요. 그렇게 이혼하고 싶으면 해보라며 자신만만해 하더니 막상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소장이 날라오자 갑자기 초조해지는지 저에게 애원하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그냥 좋게 좋게 해결하자. 왜? 내가 소송 얘기를 꺼내니까 갑자기 마음이 조급한가? 아니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안 망해서 개털된 줄 알았던 내가 갑자기 비싼 변호사들 대동해서 나서는 걸 보니 이제서야 겁이 나는 거야? 여보, 이러지 마. 이혼이라니. 나는 당신이랑 헤어질 생각이 없어. 우리 아직 좋아질 가능성 충분히 있잖아. 그러지 말고 이제라도 다시 잘해보자. 응?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봐야 소용없고 나는 마음 정했어. 이미 늦었다고. 우리가 좋게 해결할 기회는 당신이 다 망쳐놨지. 아니, 당신 어머니가 망친 건가? 당신 어머니가 회사까지 찾아와서 내 뺨을 때리지만 않았다면 나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지 모르거든.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고 예정이 있으니 좋게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나도 너무 화가 나서 말이야. 당신들한테 겨우 그딴 취급이나 받으려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잘 키워주신 건 아니시거든. 그건 엄마가 실수한 거라고 설명했잖아. 옛날 분이시라 답답한 면이 있는 걸 이해할 수는 없는 거야? 그걸 왜 내가 계속 이해해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당신도 얼른 변호사 구하는 게 좋을 거야. 당신도 알다시피 내 동생까지 이 일을 알아버려서 내가 소송 준비를 허투루 할 수가 없게 됐거든. 나야 당신한테 옛 정이라도 했겠지만 내 동생은 아니잖아.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한 짓을 보고 동생이 많이 화가 나서 말이야. 아버지까지 돌아가신 마당에 가장으로서 가족의 고통을 두고 볼 수 없다나 봐. 비싼 변호사들까지 대동해서 소송을 준비하는 제 모습에 위기감을 느낀 남편은 늦게라도 제게 사죄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사과를 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지만 저는 이제 와서 그의 사과를 받아줄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사과 역시 진심은 아니었는지 제가 용서해줄 기미가 보이지 않자 남편은 코웃음을 치고 팔짱을 끼며 다시 비아냥대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잘 나가게 되니까 다시 기세등등해졌나 봐. 하긴 당신 원래 그랬지. 부잣집에서 고생 모르고 자란 여자라 고분고분 할 줄 모르고 늘 나를 무시했잖아. 당신도 당신 어머니처럼 나를 그런 사람으로 몰아가고 싶은 모양인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건 누구보다 당신이 잘 알지 않아? 내가 정말 당신을 무시했으면 당신이랑 결혼을 했을까? 애초에 내가 집안 수준 따지고 돈 따지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당신을 만나기나 했겠냐고. 적어도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건
당신이 이렇게까지 밑바닥인 사람인 줄 몰랐기 때문이야. 연애할 때 나한테 보여줬던 모습처럼 사랑 많고 다정한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당신이랑 결혼한 거야. 있다가도 없는 돈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해서. 그런데 그 사랑을 무너뜨린 건 결국 당신이야. 당신이야말로 우리 집 돈 때문에 나랑 결혼했던 거 아니야? 그랬으니 우리 집이 망하자마자 그렇게 돌아선 거겠지. 그래.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해. 하지만 그래도 법정까지 가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당신 말대로 우리 사랑했었잖아.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해도 같이 살아온 정이 있는데 어떻게 소송을 할 수가 있어? 심하다고? 그럼 당신이 나한테 했던 짓은 심하지 않았어? 당신이나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한 짓은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쨌거나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좀 적당히 하라는 말이야. 내가 당장 변호사를 어디서 구해? 돈 좀 생겼다고 그래도 되는 거야? 우리 집 사정 뻔히 알면서 치사하게 자기들만 비싼 변호사 끌고 와서 말이야.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몰라? 돈 없는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뭐야. 그러지 말고 우리 합의 이혼하자. 당신도 알겠지만 나 지금 돈도 없고 당신한테 내어줄 것도 없어. 그러니까 굳이 이혼해야겠으면 그냥 조용히 끝내자. 응? 결국 남편이 걱정하는 건 돈이었던 건지 남편은 소송까지 갈 돈이 없다며 제게 협의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그건 제게 한 푼도 주지 못하겠다는 무시나 다름없는 말이었죠. 그동안 나한테 받아간 건 많으면서 재산은 한 푼도 내주지 못하겠다니. 도둑놈 심보와 같은 그 사람의 말을 더 이상 들어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남편과 할 얘기가 없다며 소송을 진행하자 그 소식에 시모가 또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이 못된 것, 감히 우리 아들을 버리겠다고? 네가 그럴 수 있어? 제가 버리는 건가요? 어머니, 아무리 화가 나도 말씀은 똑바로 하셔야죠. 저는 아드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원래 제 것이 아닌 걸 제자리에 돌려놓는 거예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네 동생 등이 없고 이러는 거니 지금? 제가 더 이상 참기에는 그동안 참은 게 너무 많아서요, 어머니. 아니, 이제는 시어머니라고 부를 필요도 없겠네요. 아주머니, 이 일은 그 사람과 제 사이의 일이니까 아주머니는 신경 끄세요.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말이야. 왜요? 못 보시겠으면 어쩌시려고요? 뭐 또 제 뺨이라도 때리시려고요? 근데 조심하셔야 할 거예요. 그때 맞은 걸로 벌써 진단서 끊어놨는데 이번에 또 때리시면 재범이잖아요. 그럼 법정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할 텐데 위자료를 2배를 주고 싶으시면 그러시던가요. 세상에, 내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영악하구나. 아주 상종 못할 인간이었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시니 답답하네요. 이게 정말 진짜? 제가 너무 맞는 말만 해서 그런지 시모는 기세등등하게 쳐들어온 것과 달리 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전처럼 자기 성질대로 손부터 나가려고 해도 이제 제가 더는 쉽게 맞아주지 않을 생각이었거든요. 그러자 시모는 할 말이 없는지 혈압이 오르는 듯 뒷목을 잡고 쓰러졌어요. 그러자 자기 엄마도 어쩌지 못한 저를 마지막으로 설득이라도 하겠다는 듯 남편이 제 손목을 잡아 쥐고 애원을 했습니다. 여보, 그러지 말고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당신 나 없으면 안 되잖아. 요즘 세상에 이혼이 쉽다고 그래도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잖아. 나랑 이혼하면 뭐 어쩔 건데. 이혼녀를 보는 시선이 어떤지 당신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나야 남자니까 그렇다고 해도 당신은 편히 살 수 있겠어? 반협박식으로 얘기하는 남편에게 화가 난 저는 붙잡힌 손목을 확 빼며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남편에게 똑똑히 전해주었죠. 아니, 나 없으면 안 되는 건 당신이지. 뭐? 당신 말대로 나는 이제 잘 나가는 동생도 있고 직장도 있지만 당신은 백수에 돈도 없잖아. 그럼 이혼하면 당신은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되지 않겠어? 너 진짜 변했어.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그 착하고 순하던 애가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변한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온 거야. 당신이 나를 망가뜨리려고 했던 그 전으로. 순한 거랑 멍청한 건 다른 거지.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져줄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나를 무시하는 인간에게는 전혀 손해 봐줄 생각이 없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심기 건드리지 말고 앞으로 할 말이 있으면 내 변호사팀 통해서 얘기해. 그리고 걱정해야 할 거야. 이제 곧 당신이 나한테 했던 모든 일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될 거니까. 그렇게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변호사와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의 가장 큰 목표는 남편과 시모에게 재산 분할 및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제가 입어야 했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소상히 진술했고 동생이 선임해준 변호사팀은 제가 요구한 금액을 적절히 계산하고 재산 목록을 모두 정리해 주었습니다. 결혼을 할 당시 맨몸으로 오다시피 한 남편과 달리 저는 신혼집과 예물 예단은 물론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편에게 차까지 선물해 주셨었거든요. 그렇게 시댁과 남편 밑으로 들어간 돈을 계산해 보니 제가 재산 분할로 3억은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 돈은 내 남편에게는 충분히 양보할 수 있는 돈이었지만 나와 내 가족을 무시하고 상처 준 사람에게는 한 푼도 내어줄 수 없는 금액이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그 돈을 받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복수를 위해 변호사팀이 부지런히 뛰어다녀 주셨고 몇 번의 재판 끝에 저는 위자료 5천만 원과 3억 원 상당의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받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그 판결을 믿을 수가 없다는 듯 절망적인 표정이었고 저는 속 시원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죠. 남편과 시모는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소리를 질렀지만 우긴다고 달라질 일은 아니었습니다. 항소를 하려고 해도 그럴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니 저는 이제 그 돈을 받아내기만 하면 끝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당시 백수였고 남편이 가진 재산으로는 제가 요구한 금액을 다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어요. 저도 그걸 알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시모 명의의 시댁집이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집을 잃을 수 없는 남편은 어떻게든 금액을 줄여보려 제게 사정하기 시작했죠. 여보, 이러지 말자. 제발 한 번만 생각해봐. 응? 말 조심해. 누가 누구 여보야? 우리 이혼 판결 난 거 그새 잊은 거야? 영지야, 나 돈 없는 거 너도 알잖아. 3억이라니. 나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 응? 돈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런 사정까지 봐줘야 하는 건가? 그러는 당신은 내 사정이 어려울 때 봐준 적이 있어? 그땐 내가 철이 없었어. 진짜 반성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 부부였잖아. 영지 너도 나를 사랑했었다며. 응? 우리가 부부였다는 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라고. 나는 우리가 그냥 다시 잘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나 정말 후회해. 내가 당신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면 내가 정말 잘할게. 다시는 당신 속상하게 하지 않고 평생 당신만 보면서 살게. 응? 글쎄, 이제 와서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을까? 당신이 말하는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라면 우리가 진짜 부부였던 적이 있기는 한가? 내가 제일 힘들 때 나를 버린 건 다름 아닌 당신이야. 그리고 당신은 이제 그 죗값을 치르게 된 거고. 용지야,
제발 나한테 기회를 줘. 응? 남편이 제 다리를 붙잡고 싹싹 빌자 그 꼴을 보다 못한 시모가 또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래도 학습 능력은 있는지 더 이상 저를 때리려고 하지는 못했지만 그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리는 없었죠. 이거사, 결국 이게 다 네 계략이었지? 네가 우리 집안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고 이런 거잖아. 뭐라고요? 계략이요? 저한테 그 정도 계략을 꾸릴 재주가 있었더라면 좋았었겠네요. 그랬다면 제가 당신 아들 같은 남자를 만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이건 제 탓이 아니라 아줌마랑 아줌마 아들 탓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안 돼. 절대 그렇게 못해. 너 같은 거한테 우리 집 재산을 뺏길 수는 없어. 위자료니 재산 분할이니 그게 대체 뭐니? 내가 너한테 그 돈을 왜 줘? 절대 못 줘.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안 주고 싶다고 안 줘도 되는 돈이 아니에요. 그럼 재판을 왜 하고 판결이 왜 있겠어요? 판결이 떨어진 이상 경매가 진행되는 건 시간 문제일 거예요. 경매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저도 알아요. 아줌마나 아줌마 아들한테 3억 같은 돈이 없다는 거. 하지만 집은 있으시잖아요. 남은 돈은 아들이 다 날려먹고 가진 거라고는 그 낡고 오래된 집 하나뿐이겠지만 그거라도 내놓으셔야지 어쩌겠어요. 곧 경매 절차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집은 팔릴 테고 그러면 제 몫은 확실히 받겠네요. 뭐라고? 경매? 우리 집을 경매에 넘긴다니? 그게 무슨 막말이야. 야, 이거사. 너 내가 가만히 둘 줄 알아? 소리 질러봐야 아줌마만 힘들어지세요. 차라리 저한테 화풀이 할 시간에 반성이라도 하시는 게 어떠세요? 그럼 혹시 아나요? 제가 위자료를 조금 깎아드리기라도 할지. 근데 이제 그 기회도 날아간 것 같으니 당장 이사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이제 곧 길바닥에 나앉게 될 테니까요. 저는 남편과 시모를 뒤로 한 채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제 뒤로 끝까지 제 탓을 하고 저를 저주하는 시모의 막말이 들려왔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상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해주니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덜어질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얼마 뒤 결국 시댁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저는 밀려있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무사히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시모와 남편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죠. 이제 저와는 더 이상 관련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짧고도 길었던 저의 결혼 생활이 결코 기대처럼 행복하지는 않았었고 그 일로 많은 아픔을 겪게 되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것에 매여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더 나은 미래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기로 결심했으니까요. 그 후 저는 남동생을 도와 회사를 꾸려가며 바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모의 지긋지긋한 괴롭힘에서 벗어난 저는 이제 회사를 성공시키는 데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남매의 우애는 좋은 시너지를 내어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회사는 날로 성장해 가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엄마도 다시 좋은 집으로 모시고 더 이상 고생시키지 않아도 되었네요. 그러니 저도 이제는 이혼의 아픔을 이겨내고 엄마와 동생과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